중국에서는 약 1억 톤 정도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그 대두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대두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브라질 농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땅을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브라질 농업 인프라라든가 종자산업, 물류 인프라 같은 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투자 이외에도 브라질 농업 기술 혁신이 가장 큰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샤프리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작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책부터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책인데요.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입니다. 이전 책 식량위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농업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독자분들께서 그러면 한국 농업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식량위기 대한민국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하고 그 다음에 농지제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지제도가 왜 이렇게 형성되었고 이게 우리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농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약간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가 어때면 좋을지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구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브라질의 농업기술혁명, 그 중에서 샤프리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샤프리나 시스템이 뭐고 샤프리나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브라질 농업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 1억 톤 정도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그 대두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대두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브라질 농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땅을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브라질 농업 인프라라든가 종자산업, 그 다음에 물류 인프라 같은 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투자 이외에도 브라질 농업 기술 혁신이 가장 큰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샤프리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샤프리나가 뭔지 이해해야 되겠죠? 샤프리나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수확, 리틀 하베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작기가 있고요. 이모작을 하게 되면 메인 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작기를 이제 작은 수확, 첫 번째 작기보다는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농업사적으로는 이 샤프리나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가 거의 9,8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샤프리나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옥수수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브라질에서 곡물의 이모작이 가능한 이유는 브라질 기후대가 열대, 아열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모작이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계절이 있고 대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모작이 가능하려 그러면 첫 번째 작기하고 두 번째 작기하고 잘 맞아야 되겠죠. 브라질에서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첫 번째 작기 파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90일에서 120일 사이,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 사이에 첫 번째 작기의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확이 끝나자마자 바로 샤프리나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월에서 8월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작기는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작기 파종이 되고 이런 이모작, 윤작 시스템이 꾸준히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지형을 보고 있으면은 녹색으로 표현된 곳 있잖아요. 녹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이 이제 세라도라는 지역입니다. 세라도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브라질에서 대두나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이쪽 북쪽은 아마존 밀림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남쪽은 약간 좀 건조지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북쪽의 핵심 지역은 마투그루스라는 지역으로 전국 생산의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이아스 지역,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마토그로두술이라는 지역입니다. 포르투갈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옥수수라든가 대두가 항구로 실려 나가야 되겠죠. 항구로 실려 나가서 이제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먼저 샤프리냐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프리냐가 처음 시작된 것은 파라나 주 농민들이 대두를 수확하고 남은 토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험적으로 옥수수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생산량은 별로 안 됐겠죠. 이게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험만 하고 말았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요.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 샤프리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는 GMO 옥수수 도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GMO 대두, GMO 옥수수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보통의 곡물들은 생산 기간이 수확 기간이 있잖아요.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이 12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도 대체로 110일, 120일 정도 걸리죠. 조생종은 아주 90일까지 오는데요. 근데 GMO 대두하고 GMO 옥수수가 이용해가지고 생육 기간을 9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작기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시기에 이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90년대에 이제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2000년대부터입니다. 2000년대부터 도입돼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620만 톤 정도가 생산됐고요. 2010년도에는 이게 2,500만 톤 정도로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2015년대에 들어가지고는 4,850만 톤으로 일기작 옥수수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경지에서 주로 대두를 심거나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때쯤 오게 되면은 대두를 심고 옥수수를 심는 지역이 그런 농경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기업들이 대두와 옥수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때 이와 동시에 중국의 수요 급증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21% 정도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이 샤프리냐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2000년대부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에 반해 가지고 농경지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옥수수의 수확량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옥수수의 생산 면적과 수확량이 동시에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가능했냐? 그렇잖아요. 농경지가 무한히 넓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이무작 시스템의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대두 생산량을 이제 전 세계 규모로 이제 확장해 본 건데요. 예를 들면은 2010년대, 2015년 전후를 해가지고 브라질이 확실히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죠. 이 그래프는 샤프리냐 시스템으로 생산된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일기작 옥수수, 메인 옥수수겠죠. 이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노란색이 이제 일기작 옥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일기작 옥수수만 생산했었죠. 그런데 이게 19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부터는 조금 더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는 이 샤프리냐 시스템으로 생산된 옥수수가 8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수출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늘어났고요. 옥수수는 사실 미국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국이 한 2억 부시엘 정도의 옥수수를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미국이 주요 수입 수출국이었죠. 브라질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브라질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이게 전부 다 샤프리냐 옥수수 덕분이다. 이기작 옥수수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죠. 브라질은 이기작 옥수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미국에 근접할 만큼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샤프리냐 혁명이 가능했던 핵심 원인이 뭘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은 GMO 대두 품종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생육 기간을 30일 단축한 거죠. 120일에서 90일까지 단축해 가지고 바로 이제 옥수수를 심을 수 있었던 이게 이제 가장 큰 혁신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역시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아주 극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밀 농업 기술이라든가 미생물 기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투입되는 비료의 양도 줄였습니다. 지난 한 10년 정도 이제 브라질 농업 기술을 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샤프리냐 시스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경제적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개 농사를 지을 때 농지를 임대를 하잖아요.
일모작을 하든 이모작을 하든 임대료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헥타르당 수익률이 53%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결합함을 해가지고 미국 대비해가 생산비가 22.5%나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옥수수뿐만 아니라 대두까지도 강한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브라질 대두나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와 함께 브라질 농업기술 혁신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중국의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2000년에서 2024년 사이 그 25년 정도 사이에 대두 수입이 10.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대두 수출의 89%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옥수수 수입도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리고 또한 이제 브라질의 기후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기 동안에는 대두를 재배하고요. 10월에서 4월까지죠. 건기 동안에는 약간 비가 남아있는 시기 동안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은 옥수수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연중 높은 기온에서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를 같이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연이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생산량을 높였습니다. 어쨌든 이 샤프리나 시스템이 가능하려 그러면 기후 패턴에 맞춰 가지고 농업 기술을 굉장히 잘 최적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샤프리나 시스템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 건 뭐였냐면은 GMO 대두 품종이었고요. 생육 기간이 120일에서 약 90일 정도로 20-30일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현재 브라질에 생산되고 있는 대두의 95% 이상이 GMO 대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육기간이 짧은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한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토그로스 주, 그러니까 브라질의 대두와 옥수수가 생산되는 핵심 주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생산성은 헥타르당 6톤 정도입니다. 미국의 5.7톤보다 조금 더 높죠. 이것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샤프리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토지 생산성을 2배로까지 끌어올렸고요. 경제적 수익률을 53% 증가시켰고 미국 대비 22.5% 정도 생산 비용을 낮췄습니다. 결국 헥타르당 수익률을 크게 올렸고요. 비용은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윤작 시스템, 옥수수와 대두 윤작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연작 장애 같은 것도 낮출 수가 있었고요. 콩이 그러니까 윤작 작물로 제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콩은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뿌리에 공생을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계속해서 화학 비료를 넣어줘야만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콩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조금만 넣어줘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윤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은 만약에 대두를 심었으면은 다음에는 옥수수나 밀을 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대두를 심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수출기를 못 찾으면은 대두뿐만 아니고 다른 농작물까지 이제 재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면 미국 농가가 전반적으로 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두 가격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조금 더 높거든요. 수익성이 조금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샤프리나 혁명을 가능하게 한 최대 촉매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2018년 1기 트럼프 정부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대두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두 농가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식량 안보를 위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브라질 농업단지를 굉장히 개발하는 데 공을 들였고요.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를 개발하는데 농업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신장 지역이죠. 신장 지역에 호르고스라는 드라이포트, 철도로 이용하는 드라이포트를 건설해 가지고 연간 1,500만 톤 정도가 이제 화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1대1로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샤프리나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토양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윤작을 함으로 해서 병해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비가 낮아지고 그리고 대두하고 옥수수의 생산비가 낮아지다 보니까 브라질의 농업 수출 경쟁력이 강력하게 생겼고요. 이게 또 농가의 수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었겠죠. 브라질에서는 이 샤프리나 혁명이 가능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두하고 옥수수가 생산됐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항구로 실어내야 됩니다. 항구로 실어내려 그러면은 이게 철도 노선도 새로 많이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운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수운이 발전하려 그러면은 항구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항구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항구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 아마존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구들을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류 체계를 갖추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샤프리나 시스템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기후 리스크가 역시 가장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샤프리나 시스템이 작동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모작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기가 왔다 갔다 아니면 건기가 왔다 갔다 변하다 보면은 잘 못 맞추게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제 가장 큰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20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샤프리나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또 물류 병목 현상이죠. 대두 수확기가 3월, 5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철도나 항구를 통해 가지고 내륙 수운을 통해 가지고 저 바닷가까지 운송돼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양의 곡물이 운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는 북부 지역의 항만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45억 헤알을 투자하는 중서부에서 항만까지 2,000km의 운송에 대해서 도로하고 철도 같은 걸 이렇게 개선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브라질 농업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다 보면은 환경적인 압력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당연히 비료 사용량 같은 거 늘어나니까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EU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작 시스템을 쓴다고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농작물을 계속 재배하면은 토양 지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요. 토양 유실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작을 통해서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브라질에서 농업기술 혁신이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옥수수 산업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샤프리나 옥수수가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옥수수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만 톤 정도가 이제 옥수수를 수출했는데 2024년도에는 5,500만 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옥수수 점유율은 2015년 38%에서 2024년은 30%까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브라질하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큰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브라질에서 이 샤프리나 시스템의 성공 덕분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역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덕분에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죠. 문제는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브라질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브라질 역시 중국의 수출을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국제 정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가 만약에 미국 정책 당국자라고 하면은 브라질하고 중국을 어떻게 갈라놓을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브라질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USDA에서는 샤프리나 시스템이 2030년까지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은 1,800만 헥타르, 그리고 헥타르당 6.5톤까지 이렇게 생산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농업 기술이 이렇게 많이 접목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 품종 같은 것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건기 저항성이 큰 하이브리드 작물을 통해 가지고 뭐 생산 기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GMO 작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진에딧 작물 같은 게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건조 기후에도 자랄 수 있는 건조 기후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는 대두, 옥수수, 목초, 조림 등을 통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토양탄소 저장 농법이라고 하죠. 그런 농업 기술을 통해 가지고 토양탄소를 약 4억 톤 정도 추가 격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농업 기술 혁신이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샤프리나 시스템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곡물의 단순한 이모작 시스템에 불과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기후에 맞춘 품종 개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효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농업 기술, 이외에도 브라질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정밀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실용화시켰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농업 기술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브라질을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의 이런 농업 기술 혁신 덕분에 중국은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 유탄을 맞아가지고 트럼프 정부로부터 대두 수입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농업기술 혁신에 맞서가지고 미국 농업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는 브라질 농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브라질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